식품과 기생충 질환 중에서 제4절 채소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 학습하겠습니다. 네, 채소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 중에 흡충이 있습니다. 간질과 거대 간질 이렇게 돼 있죠. 간질은 소의 담관에 기생하는 대형의 흡충입니다. 지금 크기를 보시면 앞서 보았던 다른 기생충과 달리 상당히 큰 걸로 돼 있죠. 이렇게 센티미터 또는 밀리미터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간질에는 간질, 거대 간질, 그리고 인도 간질이라고 해서 3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것이 이제 간에 기생을 하는데 인체 감염형은 이제 피낭 유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생활사를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간 흡충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분변에서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사람뿐만 아니라 유재류 초식 동물 그러니까 소나 양에서 배출된 여기 이제 분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숙주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물속에서 유충이 분변에서 나온 유충이 물속에서 이걸 함자충란이라고 합니다. 함자충란으로 성숙을 하고 이것이 이제 부화를 합니다. 부화를 해서 이게 미라시디움이라는 것을 이제 방출을 하면은 그러니까 미라시디움은 선모유충이라는 말로 우리 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미라시디움이 중간숙주인 스네일 달팽이죠. 물 달팽이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 달팽이의 근육 내에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 지금 그대로 보이고 있죠. 앞에서 봤던 그 간흡충에서 봤던 그 유충들입니다. 포자낭 유충, 그다음에 레디 유충, 그다음에 또 뭐죠? 유미 유충 이렇게 발육이 되죠. 그래서 이 유미 유충으로부터 그러니까 메타셀카리아 뭡니까? 피낭 유충이죠. 그래서 피낭 유충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인간에게 또는 소양 이렇게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숙주인 소양 인간에게 먹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먹힌 후에 피낭 유충이 소장에서 탈랑해서 여기 지금 유약충을 유리하고 이것이 소장벽을 뚫고 복강으로 이제 나와서 간 피막을 뚫고 간에 침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 실질에서 약 6 내지 8주간 성장을 해서 담관으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감염원은 앞에서 잠시 봤지만 중간 숙주가 아주 작은 어린 물 달팽이로 되어 있습니다. 인체 감염이 다수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개 보면은 수초, 그러니까 물 속에 사는 그 식물이죠. 식물에 붙은 또는 물에 뜬 피낭 유충을 이제 우연히 먹게 돼서 감염이 되든가 아니면 이 간질이나 이런 이 흡충에 감염되어 있는 동물의 생간을 먹었을 때 이제 감염이 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래서 대개 이제 수초는 냉이라든가 미나리에 붙은 피낭 유충을 먹어서 감염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 애기 물 달팽이입니다. 중간숙주죠. 우리 앞에서 간흡충은 우렁이였었죠. 우렁이였는데 이 간질과 거대 간질의 경우는 애기 물 달팽이가 중간숙주입니다. 다음 회충입니다. 회충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건데 요즘은 그 회충 인간에서 문제가 된 회충뿐만 아니라 고래회충, 개회충 이런 것들이 함께 문제가 되고 있죠. 자, 모양은 이제 막대 모양 간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인체에 기생하는 선충류 중에서 가장 큽니다. 충란은 수정란과 비수정란이 있는데 이제 그 수정란하고 비수정란 상태로 그러니까 배출이 되는데 감염 능력을 가지는 것은 수정란입니다. 수정란 중에서도 그 증식을 해서 이것이 이제 4기의 유충포장란이 되면은 이제 감염성을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생 장소는 장인데 소장의 상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회충이라는 회자가 이 모양을 본떠서 됐다고 하죠. 암컷과 수컷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충포장란 상태입니다. 감염력을 갖는다고 했죠. 네, 분변으로 나온 수정란, 미수정란 중에서 수정란이 계속 발육해서 4기의 유충포장란이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먹게 되면 다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대개 이제 감염원을 보면은 채소에 부착한 충란을 경구 섭취하는 것이 주된 감염 경로로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아주 가끔 먼지에 섞여 있는 충란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채소에서 회충란의 부착 빈도를 보면은 잎이 뿌리나 과실 쪽보다도 훨씬 많다고 하죠. 그리고 채소 이외의 식품에서도 검출이 됐고 소금으로 절인 그러니까 배추 같은 데서도 회충란이 죽지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인분 비료를 사용해서 문제가 됐었죠. 회충은 그 기온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서 한여름에는 일주일이면 그리고 다른 계절에는 2, 3주 정도의 이제 성장이 유충기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충에 대해서는 그 증상과 발생 역학을 잠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회충, 고래회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주요 증상은 이제 숙주의 영양소를 그 매우 빼앗아 먹는다 해서 갈취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충이 체내로 막 이행을 해가지고 폐렴 같은 증상, 가래나 발열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성충에 의한 그 물리적 작용이 있습니다. 소장 내에서 이렇게 이제 장을 폐쇄한다든가 장이 꼬인다든가 이런 일이 가끔 있었죠. 그리고 회충이 내는 독소에 의해서 권태감, 식욕부진, 두통, 설사, 복통 그리고 이미증이 있습니다. 이미증은 뭐냐하면 음식으로 먹지 못하는 것들을 먹고 싶어하는 예를 들면 종이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흙을 집어 먹는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미증이라고 합니다. 또 이소 기생을 해가지고 위 담관 뇌 충수등에 들어가서 격렬한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내는 경우도 있었고, 회충이 감염되면 어린이의 경우는 성장 발육 저해, 그리고 성인의 경우는 이제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발생 역학을 보면은요, 회충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데 특히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온대 지방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인체에 감염이 됐고 세계 인구의 절반이 회충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충란은 외계에서 저항력이 상당히 강해서 약 1년간 감염 능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온과 건조를 견디는 정도이고요. 그래서 분변 중에서 약 300일 정도까지 거의 1년 정도를 견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에는 약해서 우리가 충분히 가열하면 사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이제 분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겠고, 그다음에 채소류 같은 거 세척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먹도록 하고, 특히 개인위생과 집단 구충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만 구충을 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구충을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에서 유래되는 또는 개에 감염돼 있는 회충을 개회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개에서는 성충으로 머무는데 사람에서는 유충 상태로 머물면서 병을 일으킵니다. 여기 보시면 눈이라든가 장기 이런데 침범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눈, 그다음에 여기 중추신경계의 간과 같은 장기로 침범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회충, 유충이 눈에 침범해서 형성된 병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구충입니다. 구충은 후크, 그러니까 갈고리가 있다 해서 구충인데, 이것은 이제 작은 크기의 그 후크를 갖는 것으로서 12지장에 기생한다 해서 12지장충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고, 또는 때로는 이것이 경피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독벌레라는 말도 썼습니다. 구충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비니 구충과 아메리카 구충. 아메리카 쪽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을 이제 아메리카 구충이라고 했고요. 입이 갈고리 모양이다. 그리고 구강이 잘 발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처럼 치아를 가졌다 해서 이렇게 치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생 장소는 소장 12지장이죠. 그리고 경구 감염과 더불어서 경피 감염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구 감염은 이제 입과 위를 거쳐서 소장으로 가서 장 견막을 뚫고 혈류를 따라서 폐로, 그리고 장으로 들어와서 성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피 감염은 제3기의 유충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혈류나 림프류를 타고 폐로 가서 기관과 식도를 거쳐 장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경피 감염은 이른 아침에 채소밭 같은 데서 이것이 이제 모이는 성질, 그걸 이제 향수성이라고 합니다. 이슬에 모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향수성, 이렇게 물을 향하는 성질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구충의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칩판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컷이고 이것이 수컷입니다. 수컷은 밋밋한 형태죠. 네, 구충의 생활세를 보면은 성충이 소장의 12장에 기생을 하다가 충란이 분변으로 섞여 나와서 이것이 간상형, 그러니까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간상형 유충으로 돼서 다시 선상형 유충으로 발육을 해서 이제 경피에 침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구충은 회충과 유충에 의해서 많은 기생충이고 세계 인구의 한 5분의 1이 감염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충란의 저항력은 회충란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 중에서는 2개월 정도 생존하고 직사광선에는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법은 회충에 준하는데 특히 이것은 경피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염지구에서 맨발로 다니지 말 것인데 특히 아침 일찍 이슬이 맺힌 채소에 이슬이 맺힌 정도의 밭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농부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발에 이 경피 감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찌감치 반일을 하기 위해서 밭에 들어갈 때에는 장화를 신으라고 권장을 합니다. 네, 다음 펜충입니다. 펜충은 굉장히 독특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충란을 보면은 이렇게 양쪽 끝에 마개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개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충란들보다도 펜충의 충란에 대해서는 실기시험 문제에도 곧잘 났습니다. 다음 특히 또 모양이 굉장히 독특해서 수컷은 말단부가 이렇게 둥글게 말려 있고 이렇게 채찍 모양으로, 자, 암컷, 수컷, 암컷의 모양입니다. 채찍 모양으로, 그래서 채찍 편자를 써가지고 편충 이렇게 된 거죠. 기생 장소는 이제 맹장과 대장의 상부 쪽입니다. 감염원 전파 형식을 보면은 인체 감염은 토양으로부터 유충포장란, 사기 유충포장란을 섭취함으로써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충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되게 펜충은 회충과 유사한 방법으로 감염되는데 회충보다는 이제 작고 산란수가 적기 때문에 감염 기회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회충이 분변으로 펜충이죠. 네, 분변으로 배출된 미성숙 충란이 이세포기 그리고 세포 분열을 해서 성숙하면 이것을 충란으로 섭취를 하면은 이제 감염이 되는 것이죠.
다음 동양 모양 선충입니다. 동양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여러 나라에 많이 기생한다로부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 즉 이 모를 그러니까 터록 모자죠. 이런 그 모양을 가졌다 해서 모양 선충과에 속하는데 구충과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주로 초식동물의 창자에 기생을 하고요. 충란은 구충하고 상당히 유사한 난형인데 끝부분이 조금 더 이제 뾰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암컷이 수컷보다 크고요. 터록 모양으로 아주 가늘고 작다. 기생 장소는 소장이고 체내 이행성은 없죠. 그다음에 생활사를 보면은 생활사를 자 생활사를 잠시 보면은 말이죠. 분변과 함께 배출된 충란이 부화를 해서 유충이 됩니다. 그러면 약 24시간 후에 탈피를 해서 약 60시간 정도 되면은 감염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성 유충이 풀이나 채소를 통해서 경구 감염 또는 경피 감염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식도, 소장, 성충 이렇게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 3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다음 유충입니다. 유충, 요는 뾰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핀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편충을 채찍모양에서 위프웜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핀웜이라고 했습니다. 요충도 독특한 그 특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모양이나 크기에서 많은데요. 우선 충란이 감시처럼 생겼고 그다음에 또 끈끈하다고 합니다. 감시가 우리가 한쪽이 좀 볼록한 그런 타원형이고 끈끈하죠. 그래서 마치 감시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수컷은 꼬리 부분이 말려 있고 암컷은 뾰족한 꼬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머리 부분에 특수한 구조를 가졌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어리와 같은 지느러미는 아니지만 보이는 것이 지느러미 모양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지느러미 머리 날개라고 말을 하죠. 이 머리로 장 점막에 붙어서 산다고 합니다. 기생 장소는 좀 아래쪽이죠. 맹장이고요. 유충의 알은 부화되자마자 바로 발육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시간 후에 유충이 되고 또 성충으로 돼서 창자를 기어내려가서 맹장 근처에 자리 잡는데 이게 이제 그 충란이 항문 밖으로 이제 나와서 문제가 되기는 그 문제의 항문 소양성에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충란은 감시 모양으로 한쪽이 볼록한 그다음에 미끌미끌해서 정말 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암컷, 수컷입니다. 암컷의 끝이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요충이라고 명칭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머리 날개입니다. 암컷이 끝이 뾰족하고 두부에 날개같이 생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충의 생활사와 감염 경로를 보면 이렇게 배출된 충란이 바로 뭐를 시작한다고 그랬죠? 충란이 바로 부화되자마자 발육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감염은 감염성 충란의 섭취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데 경구 감염 중에서도 이것은 손을 통해서 막 입을 만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항문 주변에 묻어있던 것을 손으로 만지고 이것을 이제 입에 넣게 되면 본의 아니게 입을 접촉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가 감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항문에서 떨어진 충란이 붙은 옷이라든가 친구, 음식물, 식기 등을 통한 경구 감염도 있고요.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암컷이 이제 항문에서 기어 나와서 이 항문 주위에 산란을 하는데 산란 전에 야간에 항문 주위를 기어 다니면서 몹시 가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애기들인 경우 갑자기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운다든가 또 긁다가 거기 이제 피부염이 생긴다든가 경우에 따라서 설사나 복통, 맹장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역학을 보면요, 이거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 군집된 생활에서 또는 가족성 감염을 일으키는 기생충이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흔하게 감염이 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충 감염은 선진국에서도 상당한 그 발생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문화병, 발달한 국가에서도 발달을 한다 해서 일명 문화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방 대책으로는 특히 말이죠,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만 또는 한 가족만 구충을 하지 말고 동시에 집단 구충을 할 것이 권장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위생 관리에 힘쓰고 친구 같은 경우 확실하게 그 햇빛에 쪼이는 일광 소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예방법은 회충의 예방법에 준합니다. 다음 기타 매체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인데 대개 물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우선 원충이 대표적입니다. 람블펜모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아디아인데 우리말로는 람블펜모충증 또는 지아디아증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에게 감염성을 갖는 것은 지아디아 람블리아입니다. 람블이라는 분이 발견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붙였죠. 근데 과거로부터 여행자의 질병이다 이렇게 칭해졌습니다. 즉 자기가 살지 않는 곳을 여행하다 보면 뭔가 좀 다른 종류의 물을 먹게 되고 이것이 설사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여행자의 질병, 트래블러스 디지즈라고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원충으로서 생활사의 영양형과 포낭형이 있겠죠. 영양형은 이렇게 마치 서양 배 모양이다. 앞부위는 넓고 원형이고 뒷부위는 좁고 뾰족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양 배 모양이라고도 하지만 방패연의 모습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낭형은 난원형 또는 타원형이고 여기에 2개 내지 4개의 핵이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염색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생 장소는 12지장 공장 상부인데 담낭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생활사를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면서 복잡합니다. 이렇게 분변에서 배출된
총란이 부활을 해서 유충이 돼서 감염 유충으로 되는데 아주 독특한 그 세대교본이라 그럴까요? 그걸 봤습니다. 이포낭이 숙주 배설물 속에 배설물에 즉 분변으로 나올 정도 나올 쯤 되었을 때는 이미 감염성을 갖는 그 성숙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숙에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성숙한 포낭을 보면 핵이 4개의 핵, 그다음에 한 쌍의 그 축사라고 하죠. 축사 그리고 한 쌍의 발톱 모양의 미디안 바디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생 역학을 보면은 람블이라는 분이 처음에 보고한 이래 세계 각지 특히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낭형에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섭취해서 경구 감염이 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요 증상을 보면 소량 감염된 경우에는 거의 무증상인데 이제 좀 많이 감염돼서 증식한 경우에는 수양성 설사, 상당히 묽은 변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취가 나는 지방 변성 설사이다. 악취가 나는 지방 변성 설사입니다. 네, 이것이 수주일이나 자연적으로 수주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저항력은 이 람블 펜머층의 저항력은 염소 소독에 대해서도 저항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염소 소독 갖고는 이거를 산멸시킬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크기가 작아서 여과를 통해서 제거가 안 된다는 거죠. 즉 여막을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좀 보통의 여과지를 사용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나 가축이 고유의 보유 숙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매우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또 개인위생 관리가 아주 중요하겠죠. 다음 크립토스포리디아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립토스포리디아가 감염돼서 생기는 병을 크립토스포리디아증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이제 원형인데 좀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모양의 원형이고 또 지아디아가 작아서 우리가 여과로 제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아디아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지아디아고 이것이 크립토스포리디아입니다. 생활사를 보면은 대변에 난포낭 오오시스트를 배출을 해서 식품과 물을 오염시키고 숙주에 감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 기생충에 오염된 물을 먹는 사람에서 전파하는 인수 공통 숙주를 보면은 반추동물 소나 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요 증상을 보면은 설사증이 주요하고요. 그다음에 미열과 피로 그리고 난포낭이 만일 폐에 감염이 되면 감기 증상이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면역 부전자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겠고 감염량은 난포낭으로 약 150, 면역 부전자는 약 30분 내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방 대책을 보면은 염소에 대한 자원이 강하죠. 그다음에 여과를 통해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여기 특히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필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끓여 먹고 개인위생 관리에 힘쓰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또한 수영장 위생 관리를 옳게 해야 되겠죠. 네, 크립토스포리디아입니다. 지아디아도 작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거죠. 네, 우리말로는 작은 와포자충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데 앞에 지아디아와 달리 지아디아는 람블펜머층 또는 지아디아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말화를 정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크립토스포리디아의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말 표현이 없습니다. 단숙주형이다. 단숙주형이라서 무성생식 및 유성생식 세대가 모두 한 숙주 내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러 단계의 발생 단계를 거쳐서 난포낭을 형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그 단계의 발생을 거친 후에 난포낭이 형성이 돼서 이것이 외부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크립토스포리디아증이 발생된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에 밀워키라는 데서 밀워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죠. 40만 명 정도의 사람이 감염이 됐고 그 다음에 1995년에 게인스빌이라는 데서 바로 어디냐 데이 캠프였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주인데 데이 캠프에서도 이렇게 발견이 됐고 1996년 뉴욕에서는 파스테라이즈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사이다가 웬 이런 것이 감염될 수 있는가 이제 애플 사이다를 만드는 그 원료에 그 물이 있겠죠. 또 애플 사이다를 만들 때 수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소독 파스테라이즈도 하지 않은 즉 이거는 애플 사이더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떤 경로로 온 것이냐를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한 것이고요. 애플 사이더라는 것은 뭡니까? 사이다를 만드는 그 물이 이제 그 언파스테라이즈드 살균이 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소의 감염이 매우 소의 감염이 만연되어 있고 특히 잠복이 송아지의 감염률이 높고 설사 증상도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네, 국내 역학조사에 있어서도 일개도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모두 와보자충에 감염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또 소는 감염률이 98 내지 100%로 거의 모든 수가 감염됐다 하고 상당히 우리가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사이클로스포라입니다. 네, 사이클로라고 하면은 이제 둥근 구형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구형의 원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상피세포에 기생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대변에 포자 형성이 되지 않은 난포낭이 배출이 되고 이것이 이제 그 포자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경구 감염, 인적 전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식품맥에성 감염이 가능합니다. 발생 역학을 보면은 오염된 물에 노출이 돼서 발생한 사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감염이 되면 하루 정도는 불쾌감이 있고 그다음 미열, 그다음에 하루 여러 차례의 설사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감, 식욕부진, 구토, 근육통 및 지정 감소 등이 있을 수가 있겠고 면역 기능이 정상이거나 억제된 모든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염의 기저적 변화가 있습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물을 끓여 먹기, 그다음에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의 난포난과 성충입니다. 네, 사이클로스포라는 우리말로 원포자충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원포자충보다는 사이클로스포라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전에 2013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의 15개 주에 이르는 광범한 지역에서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과 설사에 시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기생성 원충인 사이클로스포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과테말라의 한 농장에서 생산된 라즈베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기생충을 한마디로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물학적 분류 순으로 그리고 기생충 순으로 해서 원흡, 조선 이 순서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면 공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기생충 감염의 예방 원칙을 공통적인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변의 완전 처리죠.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분변의 완전 처리가 이루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다음 정기적인 건변 구충을 하는데 집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될까요? 평소에 개인위생 관리에 매우 힘써야 되겠습니다. 개인위생 관리만 잘해도 이 손을 통한 그런 전파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매우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채소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몇 번일까? 보통 이제 최소한 3회는 씻으라고 하죠. 흐르는 물에다 씻어야 되고 생식을 할 때 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류나 어패류는 충분히 가열 조리하면 사멸시킬 수 있다고 했죠. 기생충은 열에는 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물이나 국은 끓여서 먹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조리를 할 때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 어디서 있었죠? 작년 비브리오 균식 중독은 이런 이제 특히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리할 때 기생충이나 중란에 오염된 어패류나 채소 등에서 조리기구를 통해서 다른 식품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조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분변에 관한 거, 그다음에 개인위생 관리, 다음 우리가 조리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요즘 문제가 되는 거 지금 그 유충이라든가 또는 개회충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은 추억이지만 과거에는 체면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다른 학생에게는 기생충약을 처방하곤 했었죠. 여기서 오늘의 관련 퀴즈 나갑니다. 기생충약은 1년에 한 번만 먹으면 된다. O, X.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바로 X입니다. 몸속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 기생충약. 이 약은 일반 성인의 경우 6개월을 죽이고 1년에 2번 온 가족이 같은 날 챙겨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주로 기생충이 묻어있는 흙이나 채소를 섭취할 때 감염되는데요. 최근 유기농 식품을 통한 감염 사례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유기농 채소나 과일의 경우 흐르는 물에 여러 번 깨끗이 씻어 먹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동물의 배설물을 통해서 감염되거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기생충에 감염되기도 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날것을 섭취할 때도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요. 가축의 당이나 호수에서 자란 자연산 생선회, 신선하지 않은 바닷물 고기를 회로 먹을 경우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니까 식재료는 되도록 익혀 먹어야 합니다. 기생충에 감염되면 부위별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벼운 근육통, 빈혈, 무기력증, 소화기의 이상으로 식욕부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항문의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 노충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병원에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생충약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소화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